이 나이에 이혼? 그래, 바로 지금이야. 세상의 모든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다방 오디오북. 구독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에 공감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늘이 맑았어요. 시집가는 날이 이렇게 푸를 수 있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민수 씨와의 결혼은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인연이라 믿었죠. 양가 어른들이 박수치며 웃던 날, 제 인생이 이토록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첫날, 어머님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 말했어요. 우리 집은 부지런한 여자가 복이 많다. 그 말은 앞으로의 제 역할을 단정짓는 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그런 아침이 어느새 제 일상이 되었죠. 민수 씨는 아침밥을 먹을 때마다 꼭 한마디 했어요. 국이 싱겁네. 다른 집 며느리는 된장찌개 하나도 잘하더라. 매일같이요. 그렇게 저는 집안의 가사 도우미가 되어갔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 밥상을 혼자 차리면서도 누구 하나 수고했다 말해준 적 없었죠. 설거지를 하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질 땐 남편이 소리쳤어요. 왜 맨날 물건을 떨어뜨려? 손이 없냐? 눈이 없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조각을 치웠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그날의 눈물로 마무리되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입원 중에도 남편을 챙겼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그는 아이보다 먼저 밥은 먹었냐 물었고, 이어 내일 회식인데 병원 언제 나가냐는 말까지 덧붙였죠. 아이가 웃음을 보였던 첫날, 남편은 없었어요. 아이의 첫 생일, 남편은 외지 출장 중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순간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집안일을 하던 그 10년, 저는 늘 그림자 같았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말없이 TV만 보았고, 때때로 술에 취해 들어와선 저를 부엌에 세워두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너 아니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 말은 가슴에 멍처럼 남아 한참을 아프게 했죠.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은 조문은커녕 요새 바빠 죽겠는데 또 가야 해? 라고 말했어요. 저의 눈물은 곧 남편의 짜증이 되었고 저는 그날 장례식장 뒤편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돌아오며 제 손엔 검은 봉투 하나와 남편이 보낸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어요. 내일 점심 꼭 차려놔라. 30년 동안 저는 아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감췄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요. 하지만 제 안에 켜켜이 쌓이던 그 감정들이 언제부터인가 무게를 느끼게 했어요.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고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이게 과연 정상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매일 밤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식탁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봤어요. 그 부엌 한쪽엔 늘 가계부와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그날의 감정과 숫자들이 오롯이 적힌 기록.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저는 잊지 않기 위해 써왔습니다. 이민수 씨가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가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고맙다는 뜻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고장나지 않기를 바라는 말이었죠. 넌 그저 그 자리에 있어라는 뜻. 그 자리가 얼마나 아픈 자리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첫 30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눈물로 젖은 베개, 굳은 손마디, 서랍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제 이름 석자. 그리고 마침내 한밤의 적막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로 살겠다. 그랬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수 씨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변했죠. 그는 신발을 벗자마자 대뜸 물었어요. 밥은 됐냐?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가서 넥타이를 풀으며 뉴스 볼륨을 높였어요.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 밥그릇을 놓았죠. 된장국, 김치볶음, 고등어 조림. 모두 그가 좋아하는 반찬이었는데 첫 숟가락을 뜬 그는 이마를 찌푸렸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이게 밥이야 죽이야? 그 말에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수저를 탁 놓고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다른 집 마누라는 아침부터 도시락에 저녁상까지 챙긴다더라. 넌 대체 뭘 하냐?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금이 생겼어요. 아니, 아마 그건 오래전부터 벌어졌던 금이었고 이제야 깨진 걸 눈치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차려낸 그 밥상. 저는 그 안에 제 하루를 담았어요. 장을 보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돌아오던 골목, 비 오는 날 젖은 신발을 벗어가며 주방에 들어섰던 기억들이. 하지만 그 상 위에 놓인 음식은 언제나 차가웠어요. 왜냐하면 그 상 앞의 사람은 제 마음을 몰랐으니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핑계라도 대며 방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난 후에는 오롯이 저 혼자 남아 그 말들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났지. 누구는 마누라가 명절 선물도 보내준다더라. 모든 비교와 비난이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제가 아팠던 어느 겨울, 독감으로 3일을 누워 있었을 때였죠. 민수 씨는 말했어요. 몸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집안일을 하냐? 저는 이불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했고 그날은 끓이던 냄비가 타버렸습니다. 그 타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죠. 그때 민수 씨는 분노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숨만 쉬냐? 그 말은 너무나 모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죄인 것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밥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씩 숫자를 셌어요. 오늘은 몇 번째 무시인지, 몇 번째 멸시인지. 그렇게 저만의 셈법이 생겼습니다. 밤에 TV를 보며 웃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말이 없었고 그 무언의 침묵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그 침묵을 권리처럼 여겼죠. 넌 말 없는 게 좋아. 괜히 나설 필요 없어. 그 말이 가장 슬펐어요. 제가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이. 그래서 저는 존재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취미도 친구도 웃음도 줄였죠.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이 집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저만의 파괴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부엌의 시계는 항상 빠르게 돌아갔어요.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점심과 저녁 그리고 또 새벽.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매 끼니를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비난을 준비해야 했어요. 밥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먹어주길. 그러나 매번 그 기도는 무너졌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그리고 한마디의 비난. 그것이 30년간 차려온 밥상의 배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민수 씨는 말없이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물끄러미 창밖을 보았어요. 창밖의 어둠은 깊었고 제 마음은 더 어두웠죠. 그때 처음으로 이 밥상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 밥상을 제가 차려야겠다는 결심.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제 삶의 상을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이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시댁 제사를 준비하게 된 해였죠. 어머님은 손수 만든 육개장과 전을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감자 껍질을 깎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말했어요. 다른 며느리는 몇 년 차인데도 벌써 제사상 혼자 다 차린다더라. 너는 아직 멀었어. 그 말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고 더 인정받고 싶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시댁이라는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매번 지적과 비교 속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시어른들 생신 때마다 민수 씨는 외식을 제안했지만 비용은 늘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말했죠. 당신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엔 시큰둥했어요. 이제 시집 왔으면 내 집은 여긴데 뭘 그렇게 친정하냐? 그날 이후로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남편과 시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봤고 저는 주방에서 허리를 굽힌 채 국을 끓였죠. 어머님은 늘 제게 말했어요. 내가 그래도 복이 많은 거야. 민수는 바람도 안 피우잖아. 그 말이 참 잔인했어요. 마치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물었어요. 시댁은 어때? 그때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죠. 말해봤자 그건 제 불효처럼 보일까봐. 사실은 저는 매번 시댁 문턱을 넘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입구에 신발장, 주방에 싱크대, 거실에 소파까지 모든 공간이 저를 낯설게 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저는 며느리라는 역할 하나로만 존재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댁 행사에 데려갔더니 어머님이 말했죠. 애들 교육이 부족한가 보다. 인사성이 없네. 그 말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크게 인사드려라며 등을 떠밀었어요. 제가 화를 내면 민수 씨는 늘 그랬어요.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벽처럼 존재했죠. 장례식, 제사, 생일 모두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가족 사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는 뒤에서 음식을 챙기고 있었죠. 어느 날 시댁 마당에 모인 날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어머님은 저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이 집은 다 네가 지켜줘야 돼. 민수는 밖에서 돈 벌고
너는 집을 지키고.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집에서 저를 딸로 여긴 적은 없었다는 걸. 저는 그저 일 잘하는 며느리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시댁을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진 건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시댁 문 앞에 도착하면 표정을 다듬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속은 늘 굳어 있었죠.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결혼은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복종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종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댁이라는 이름의 벽 안에서 묵묵히 살아야 했습니다. 수고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그런 말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민수 씨와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말이죠. 세상에 그 말 하나 듣고 싶어 안달이 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감기 몸살이 심해서 겨우겨우 밥을 차렸는데 민수 씨가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왜 이렇게 김치가 짜? 몸 아프다고 손맛도 잃었냐? 그 말이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그날 저는 한 숟갈도 먹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짜다는 김치에 제 열과 땀이 얼마나 섞였는지. 아이들 생일, 졸업식, 입학식에도 저는 뒤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 학교 발표회에 참석해 준 건 늘 저였고,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앞까지 데려다 주던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민수 씨가 그들을 데리러 갈 땐 그 사람은 아빠가 왔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기뻐했고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만 지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명절 전날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친 밤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민수 씨는 나이 먹더니 몸이 못 따라가네라고 말했죠. 그 순간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부어오른 손은 내내 얼음 찜질을 했고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카페에 앉았던 날 그들은 말했어요. 유정아, 넌 어쩜 그렇게 참을 수 있니?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죠. 참는 게 익숙했거든요. 화를 낼 줄도 소리칠 줄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화를 내는 것조차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요, 한 번쯤은 듣고 싶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맙다. 너 없으면 우리 집은 안 돼.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하루 세끼를 준비하고 이불을 털고 먼지를 닦고 잔소리를 견디고 아이들 성적에 울고 웃고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온 30년. 그중 하루라도 유정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은 가끔 손님들 앞에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누라 말은 없는데 참 잘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제 귀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말이 없는 게 칭찬이 되다니요. 저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었으니까요. 밤마다 가계부를 정리하며 저는 작은 글씨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이 너무 짰다며 잔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엄마 밥이 최고라고 했다. 민수 씨는 오늘도 말없이 집에 들어왔다.
매일의 기록은 작고 조용했지만 제 안의 삶이었습니다. 그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제가 쓴 문장이 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게 지나가면 나는 나를 칭찬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상상. 수고했다. 유정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덮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안엔 주름이 깊어진 초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라는 사람을 꺼내고 싶어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밥을 하고 청소를 마치고 오후가 되어 슬리퍼를 끌고 나섰어요. 주민센터에선 50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중년 여성 대상 강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평소엔 관심도 없었지만 친구가 몇 번이나 권유하길래 마지못해 등록했어요. 생활 공예 수업이었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낯선 얼굴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표정, 비슷한 체형의 여자들. 그들은 처음엔 조용했지만 차차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고 누구는 아들뻘 남편을 돌보느라 하루가 다 간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 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참을수록 사람들은 더 무시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예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위가 공예 종이 위에 덜컥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누가 제 등 뒤에서 귀에 대고 말한 듯 했어요. 넌 왜 아직도 거기 있니?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어떻게 사세요? 결혼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그 순간 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겨우 한마디 했죠. 그냥 살아왔어요. 그 말이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어요. 그냥 살아왔다니 그게 제 인생이었단 말인가요? 뭔가가 뚝 하고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방 안에 넣어둔 공예 수업 자료가 바람에 흔들리고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나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혼자 앉아 있었을 때 수업에서 만난 분이 다가와 커피를 건넸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나도 남편이랑 따로 산 지 3년 됐어요. 힘들지만 덜 외로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죠. 저는 그 뒤에서 서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낯설게 바라봤어요. 이 사람과 나는 무얼 함께 나눠왔나? 그날 밤 가계부 옆에 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다. 난 지금까지 오해하며 살았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마치 오래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주민센터 수업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삶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어느 날 결심하게 됐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나에게 하는 첫인사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날 저녁 유정은 식탁에 아들과 딸을 마주 앉혔습니다. 거실 조명은 어쩐지 더 밝게 느껴졌고 창밖에선 가로등 불빛이 아른거렸죠. 유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엄마, 이혼하려고 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성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옆에 있던 딸 선영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죠. 유정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왔어. 집에서, 시댁에서 너희 아빠한테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 말에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고 성민은 말문을 닫지 못했어요. 엄마, 그럼 지금이라도 행복해져야지. 선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왜 이제야 말했어? 엄마, 정말 너무 고생했어. 유정은 그 말에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눈물이 아니라 결심을 말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성민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 많으시고 체면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하지만 유정은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30년치, 그리고 일기장 몇 권. 이건 엄마가 살았던 기록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썼어. 이게 증거고 엄마가 왜 이혼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유일한 증인이야. 성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숫자, 일정, 상황, 대화, 감정까지 빽빽히 적힌 글씨. 그는 한 장, 두 장 넘기다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이혼하면 어디서 살 건데요? 딸이 물었죠. 유정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준비하려고. 변호사 상담도 받을 거고 빌라도 알아볼 거야. 내가 가진 돈 얼마인지도 계산해 놨고. 혼자 괜찮겠어? 선영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유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아지려고. 그날 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결론을 내렸어요. 엄마를 지켜야 해. 성민은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뜻 존중할게요. 힘들겠지만 엄마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우리가 도울게요. 그 순간 유정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이라는 말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부모였고 위로였고 미래였습니다.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후 유정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차려진 밥상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밥상을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치웠어요. 더는 누군가의 시간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고 또 조금은 벅찼죠. 그리고 그날 밤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엄마이자 한 사람으로서 나를 선언했다. 정유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말해본 나의 삶이었다. 비 오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정유정은 검정색 코트를 여미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가의 낙엽은 물기를 머금은 채 말없이 밟혔고
그녀의 구두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죠.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정유정 님이시죠? 유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건넨 서류는 30년치 가계부와 일기장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와,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신 분은 처음 봐요. 유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변호사는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가능성, 위자료 청구 방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질문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위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다 관리했어요.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물론입니다. 가사노동은 분명한 노동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유리한 협상이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노동이 노동이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래 묵은 얼음이 녹는 듯 했죠. 이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에요. 정유정님의 삶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 삶을 제가 함께 증명해 드릴게요. 변호사의 말은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유정은 우산을 접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 사이로 작은 틈이 열려 있었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는 나로 살아보는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정은 옷장에서 오래된 앨범과 결혼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유정은 조용히 그 사진을 찢어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과거야. 나는 지금을 산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그날은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죠. 된장찌개에 애호박과 감자를 넉넉히 넣고 반찬은 딱 3가지. 간단하고 맛있고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식탁에 혼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유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편안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식사. 조용히 들리는 숟가락 소리만이 그녀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너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적기라고. 인생의 후반전이 아닌 새벽 같은 시간이라고. 그날 아침 정유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차리는 아침상이었기 때문이었죠. 부엌에 들어서자 여전히 타일 바닥은 차가웠고 형광등은 희미한 웅웅 소리를 냈어요. 유정은 반찬통을 꺼내고 칼을 잡았고 냄비에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 이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만으로 가득한 상. 소고기 무국, 김치전, 어묵볶음, 계란말이, 조기구이.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날처럼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밥상. 유정은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식탁보에 주름을 펴다 말고 멈췄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죠. 이게 마지막이야. 이 집의 아침은 오늘로 끝이야.
이민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 웬일이야. 반찬이 호화롭네. 그는 국 한 숟갈을 떠먹고 조기구이를 집어들었죠. 유정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숫자를 셌죠. 하나, 둘, 셋. 남편이 밥을 다 먹고 물컵을 든 순간 유정은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그 안엔 이혼 서류와 30년치 가계부 복사본 일부, 그리고 그녀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좀 봐요. 그녀의 말에 이민수는 고개를 돌렸고 봉투를 건네받아 열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그는 황급히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고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유정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나는 당신의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엄마였어요. 하지만 정유정이라는 사람으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했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다들 이렇게 살아. 아니요, 다들 이렇게 살지 않아요. 나는 이제라도 다르게 살 거예요.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 애들은 뭐라 하고. 유정은 그제야 조금 웃었습니다. 애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해줘요.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살 건데? 유정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번 돈은 없어도 내가 지켜온 삶은 있어요. 그걸로 살아갈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유정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그럴 일 없어요.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고 유정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유정은 가방 속 서류를 한 번 더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엔 그녀의 이름이 정자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유정.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아침 식사였지만 동시에 가장 가벼운 발걸음의 시작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정유정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집에 그녀의 청춘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눈물과 침묵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역 앞에 도착하자 유정은 핸드폰을 꺼내 미리 예약해둔 부동산 중개인의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작은 빌라를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낡은 외벽, 오래된 복도, 천장이 낮은 계단. 하지만 그 안엔 조용한 빛과 고요한 숨결이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열쇠를 돌리며 말했죠. 조용한 동네예요. 혼자 사시기엔 딱 좋아요. 유정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한 칸, 작은 주방, 베란다, 그리고 욕실. 그 모든 공간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해지고 싶었어요. 이 공간은 내 거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었죠. 계약할게요. 유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이삿짐이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오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주방 용품 몇 개,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상자 하나. 유정은 그것들을 조심히 방 안에 들여놓았고
작은 화분 하나를 창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벽지는 낡았고 천장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지만 그 공간 안엔 누군가의 눈치도 소리도 지시도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첫 끼는 컵라면이었어요. 싱크대에 앉아 뚜껑을 젖히는 순간 김이 피어올랐고 그 뜨거운 김의 유정은 잠시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입속으로 중얼이며 한 젓가락을 들었죠. 밤이 되자 유정은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안심했어요. 누가 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문을 벌컥 열지도 않는 곳.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조용한 안식처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긴 정유정의 첫 집입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유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전등 아래서 그녀는 혼자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창밖에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고요한 집안은 그녀의 심장 소리로 가득했죠. 정유정은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선 눈물이 아닌 숨을 쉬기로 결심했어요. 이 집에선 기다림이 아닌 시작을 품기로 했습니다. 이사 온 지 첫 아침, 정유정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낯선 조명이었지만 그 모든 게 마음 편했어요.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평소라면 민수 씨의 기침 소리와 잔소리로 시작됐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창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 벽에 비친 화분 그림자, 따뜻한 담요의 감촉. 오롯이 그녀만의 아침이었어요. 유정은 부엌으로 걸어가 작은 전기밥솥에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미역국을 데우고 반찬통에서 멸치볶음을 꺼냈죠. 밥이 다 되기 전 창문을 열어봤어요. 골목길엔 아침을 나서는 이웃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이따금 지나가는 스쿠터의 소음이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식탁은 아직 작고 낡았지만 유정은 그 위에 수건을 깔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 어색함조차 즐겁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유정 씨, 오늘 하루도 잘해보자. 식사를 마친 후 유정은 천천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커튼을 달고 작은 책상을 벽 쪽에 붙이고 노란색 테이블볼을 덮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집을 꾸밀 자유 따위 없었죠. 모든 건 시댁 기준, 남편 기준이었고 그녀는 그저 지시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벽에 자신이 좋아하는 꽃 그림을 걸었고 창틀엔 민들레 씨앗이 든 유리병을 두었죠. 욕실에는 라벤더 향 비누를 놓았고 거울 위엔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웃자, 살아있자, 유정답게. 정오 무렵 주민센터에서 알림 문자가 도착했어요. 50 여성 커뮤니티 모임 오늘 오후 3시. 유정은 그 문자를 보고도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외투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땐 벌써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유정은 조심스럽게 인사했고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중 한 분이 물었죠. 이혼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유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나답게 살려고요.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유정은 버스 창가에 앉아 흐릿한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설면서도 점점 익숙해지는 얼굴. 주름은 여전했고 눈가는 여전히 퀭했지만 그 속엔 분명히 생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정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와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다. 일요일 오전 해가 유난히 높게 떴던 날이었습니다. 정유정은 커피포트를 올리고 베란다 창을 닫고 있었죠. 손에 물기가 가득했지만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엔 익숙한 이름. 이민수.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보다 약해져 있었죠.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나? 유정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왜요? 집이 너무 조용하다.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겠고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겠나? 유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백 번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들은 적 없죠. 지금 와서요? 유정아. 그 이름에 유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야, 너 거기로 불렀던 사람이었죠. 이민수 씨, 이제야 이름을 부르시네요. 근데 그 이름, 이젠 제 삶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전 정유정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흐르고 이민수의 낮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유정은 전화를 끊었고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 창 너머에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어요. 그녀는 커피포트를 들어 잔을 채우고 베란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잔은 따뜻했고 손을 꼭 감싸쥐고 있었어요. 이젠 혼자여도 괜찮아.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유정은 그 잔을 천천히 들어 입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각자의 남은 인생 잘 살아가요. 건강하세요. 그 메시지를 보낸 후 유정은 핸드폰을 끄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더 이상 답장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녀는 이미 스스로의 답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정유정은 이혼 후 처음으로 미용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를 미용사는 오래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유정은 한참을 망설였죠. 평생 단정하게, 무난하게, 튀지 않게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깨 위로 자르고 싶어요. 그리고 염색도 할게요. 갈색으로. 미용사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가위질이 시작됐고 머리카락이 후두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짧아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선명해졌습니다. 괜찮다. 나쁘지 않아. 그날 오후 유정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자서전 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시간 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은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작가예요. 유정은 노트를 펴고 첫 장에 썼습니다. 정유정, 56세,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지금은 나. 수업이 끝나고 나오던 길,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이혼하셨다면서요? 용기 있으시네요. 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용기보다 필요였어요. 너무 늦기 전에 저를 만나야 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유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짧은 머리, 갈색 눈동자, 고운 주름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새로운 생의 기운. 그녀는 조용히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너 괜찮다. 잘했어. 다음 날 아침 유정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내고 자서전의 첫 챕터를 썼습니다. 이야기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내가 사라진 시간에서. 그 문장을 쓴 순간 그녀는 자신을 되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과거를 치유하고 문장 하나하나가 자신을 세워주는 느낌이었죠. 정유정은 이제 나를 찾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더 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햇볕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정유정은 버스를 타고 딸 수진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딸이 결혼 후 처음으로 엄마 집에 놀러 와요라고 말했을 때 유정은 잠시 말을 잃었었죠.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활짝 열고 반겼습니다. 엄마, 어머, 머리 잘랐네. 너무 잘 어울려요. 유정은 민망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나도 마음에 들어. 집안엔 손자의 웃음소리가 울렸고 사위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거실엔 커다란 창으로 가을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테이블 위엔 수진이 준비한 과일과 다과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솔직히 처음에 이혼한다고 했을 때 놀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그걸 다 참으셨다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유정은 조용히 손자의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젠 참지 않기로 했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맞아요. 엄마 이름이 뭐예요? 그 질문에 유정은 잠시 멈칫했죠. 수지는 웃으며 다시 말했어요. 아니, 진짜로요. 엄마 이름이 뭐냐고요. 전 엄마를 늘 엄마라고만 불렀는데. 유정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정유정이야. 내 이름 정유정. 이제 그 이름으로 사세요. 엄마가 아닌 정유정으로요. 그 말에 유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의 눈엔 존경이 담겨 있었고 사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나설 때 손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또 와요. 유정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자주 올게. 근데 다음엔 너희가 놀러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유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유정 나라는 사람, 다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니. 그게 이렇게 따뜻한 말일 줄이야.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나는 엄마다. 하지만 이제는 정유정이다. 이름을 되찾은 날 딸의 목소리로. 빗소리가 잔잔히 창문을 두드리던 저녁, 정유정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는 이삿짐 트럭에 실을 때부터 줄곧 책장 아래 묻혀 있었죠. 30년 일기장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갈색 상자.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색바랜 공책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 위엔 누렇게 바랜 첫 장의 일기장이 있었고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1995년 3월 2일. 오늘 결혼한 지 이틀째. 민수 씨는 밥이 짜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손이 느리다고 눈을 흘겼다. 나는 눈물이 났지만 웃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7년 8월 10일.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민수 씨는 말이 없다. 애들은 자꾸 엄마 얼굴이 피곤하다고 한다. 거울을 보니 나도 그렇다. 책장을 넘길수록 유정은 잊고 있던 기억들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아이의 첫걸음, 생일 파티에서의 뒷정리, 명절 준비로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던 날들. 그리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외로운 속마음. 2008년 12월 31일. 새해가 오지만 달라질 건 없다. 나는 그저 오늘도 내일도 같은 하루를 살아간다. 유정은 일기장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엔 울고 있던 과거의 정유정이 있었고 무뎌진 채 살아온 그녀의 시간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시간들을 증오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벽돌들이었으니까요. 아프지만 단단했던 벽돌들. 다음 날 유정은 일기장 일부를 스캔하여 USB에 담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재산 분할 증거 자료로 쓸 수 있겠어요. 30년의 기록, 그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과거를 억지로 잊는 대신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내를, 그리고 생존을. 밤이 깊었고 비는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일기장을 덮으며 다이어리에 짧게 적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따뜻한 봄 기운이 퍼지던 어느 오후 정유정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웃에서 만난 박영자 씨가 있었고 둘은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유정 씨는 원래 말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젠 표정이 참 부드러워졌어요. 유정은 웃었습니다. 예전엔 웃을 일도 웃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공원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지나갔어요. 꽃이 핀 나무 아래엔 햇살이 노랗게 번졌고 바람엔 먼지보다 기운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참 대단했어요. 이혼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보다 피로였어요. 그 피로가 나를 결국 여기까지 데려왔네요. 잠시 후 동네 커뮤니티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이선영 씨가 벤치로 다가왔어요. 유정 씨, 혹시 다음 달에 진행하는 여성 자조 모임 리더 해보실래요? 경험도 많으시고 공감도 깊으셔서 적임자 같아요. 유정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유정 씨 같은 분이 아니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유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자조 모임의 운영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복사된 서류 뭉치와 함께 그녀의 손엔 공책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공책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정유정, 변화의 증인.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동네 꽃집에 들러 노란 튤립 다발을 샀습니다. 이 꽃 참 밝네요.
손님 얼굴하고 잘 어울려요. 작은 빌라 거실 한가운데 꽃병에 꽂힌 튤립은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건 유정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사회, 그리고 새로운 나날을 상징하는 첫 장식이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내가 나로 걸어가니 길이 열린다. 정유정은 주민센터 강의실에 들어서며 잠시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엔 원형 스티커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의 이름을 적어 가슴에 붙이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유정. 망설임 없이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유정님, 여기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이선영 씨가 밝게 손을 흔들었고 유정은 다소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자조 모임 첫날이었어요. 그가 맡은 역할은 진행자였습니다. 유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정입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저 자신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모임에 모인 여성들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어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 용기 저도 담고 싶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유정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 속에 공감하고 때론 질문하며 때론 다정하게 등을 두드렸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몰랐고 강의실의 시계는 어느새 오후 5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참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유정 씨, 다음 달에도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너무 편안했어요. 유정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에 붙였던 이름표를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그 스티커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정유정, 이 이름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새 이메일을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쟁, YUJUNG56GMAIL, 캄.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안녕, 정유정. 내용 오늘도 잘 살아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 날 오후 정유정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자서전 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고 커피잔 옆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정 언니 나예요. 영자예요. 혹시 오늘 시간 돼요? 박영자 씨였습니다. 자조 모임에서 알게 된 그녀와는 이제 매주 한 번은 통화하고 있었죠. 카페에 있어요. 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영자가 들어섰습니다. 짙은 와인색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작은 파우치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언니, 이거요. 지난번에 말했던 손글씨 스티커 만들어 왔어요. 언니 일기장에 붙이세요. 유정은 감동한 얼굴로 스티커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 너니까. 늦지 않았어. 정유정의 날.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쩜 이렇게 예쁜 말을 고를 줄 알아요? 언니가 예쁘게 살아가니까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도 자식 이야기,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까지. 과거엔 해본 적 없던 대화들이었죠. 울지 않고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조언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시간.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영자가 말했죠. 전 언니 보면서 용기 내기로 했어요. 이젠 저도 준비하려고요. 유정은 조용히 손을 뻗어 영자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작은 참고서가 됐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둘은 함께 카페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분홍빛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그 아래로 사람들은 각자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우리 늦게 만났지만 진짜 친구죠? 영자가 묻자 유정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평생 친구야.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오후 정유정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엔 세탁한 이불과 옷가지들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작은 빌라 옥상엔 이미 햇살이 가득했고 바람은 이불을 감싸 안듯 살며시 불었습니다. 하나씩 옷을 널며 유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불 하나 널어도 숨이 쉬어지네. 과거엔 빨래도 전쟁 같았어요. 남편은 흙 묻은 작업복을 쌓아놨고 시어머니는 행굼이 부족하다고 구시렁댔죠.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이 늘 세탁기 앞이었던 그 시절.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누군가의 속옷을 헷갈려 개야 할 일도 없었죠. 바람결에 펄럭이는 이불을 바라보며 유정은 한없이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웃집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불이 꽃 같아요. 유정은 웃으며 답했죠. 그러게, 바람이 참 좋지? 그 순간 오래된 멜로디가 휴대폰에서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그때 말한 여행 같이 가요. 제주도 어때요? 유정은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답장했습니다. 좋아. 바다 보고 싶었어.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지막 수건을 널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수건은 햇살에 데워져 따뜻했고 바람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죠. 계단을 내려가려다 유정은 잠시 멈춰서 옥상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남산타워, 그리고 흐릿한 하늘 너머의 구름. 2, 3도 꽤 괜찮다. 그렇게 속으로 중얼이며 유정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엔 빨래 집게 하나가 여전히 들려 있었죠. 정유정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벼운 운동화에 밀짚 모자를 눌러 쓰고 배낭 안엔 수첩과 물병, 작은 도시락이 들어 있었죠. 오늘은 혼자 떠나는 작은 여행,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남한산성을 걷는 날이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햇살.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 걸음씩 오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숨이 찼지만 곧 호흡이 리듬을 찾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빛, 이슬에 젖은 돌길, 흙냄새 유정은 모든 것을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도중에 만난 노부부가 인사를 건넸고 작은 쉼터에서는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다이어리를 펼쳤죠. 나는 지금 나답게 걷고 있다. 숨차고 땀이 나고 햇살이 눈부시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다. 그녀는 도시락에서 포도 한 알을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내 발로 온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길. 그런데도 이 길이 낯설지 않다. 하산길에 접어들며 유정은 옛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눈치 보고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누군가의 일정에 자신을 맞추던 시절. 지금은 달랐습니다. 몇 시에 나갈지도 어디로 갈지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산 아래 도착하자 그녀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시켜 창가에 앉았죠. 거기서 노트북을 꺼내 들고 글을 썼습니다. 정유정, 이혼한 여성. 아니, 이제 그냥 정유정. 생존자이자 걷는 사람. 그리고 작가. 그날 그녀는 블로그에 첫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비로소 나답게. 그 포스트에 달린 첫 댓글은 이랬습니다. 정유정님, 저도 언젠가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유정은 조용히 손을 키보드 위에 올리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햇살이 깊숙이 들어오던 어느 늦은 오후, 정유정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흰 봉투 옆에 놓인 종이는 고요히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죠. 펜을 들어 첫 문장을 썼습니다. 민수 씨에게. 그 이름을 쓰는 것도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지우게 했던 이름. 하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담담히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 나는 회복됐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내 삶을 나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과거를 끄집어내기보다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전했습니다. 서로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정유정입니다.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선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자전거 벨소리가 울렸죠. 그 모든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인생의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유정은 봉투를 들고 근처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건네며 말했죠. 등기로 부탁드릴게요. 우체국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그녀는 근처 책방에 들러 자서 전용 노트 마지막 권을 구입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챕터 2 나로 살아가기. 그날 밤 유정은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의 햇살 아래에서. 그녀는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 속으로 스며드는 조용한 온기, 그리고 심장 박동이 평온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고요했고 유정의 새로운 날은 그렇게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